어떻게 해서 도시 사회, 도시 공동체에 내가 함께 속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장소의 소비거든요. 그래서 문화와 예술은 그것이 단순하게 물건을 이거는 이제 셰필드라고 꽤 유명한 겁니다. 셰필드는 한 10몇 년 전에 디지털로 만든 영화가 있었는데 폴딩 아웃 아니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이 셰필드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아까 잠깐 초기 말씀드렸죠. 셰필드의 추락은 울산의 성장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한다고. 원래 공업도시입니다. 맨체스터, 셰필드, 버밍엄 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도시거든요. 철강, 조선산업이 발달한 도시인데 이제 한국 같은 이런 그 당시의 후진국들이 빠르게 성장하자 셰필드는 경제가 심해져서 그 자료를 보면은 실업률이 뭐 50%를 넘어섰답니다. 그래서 그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물론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뒤에도 있나요? 예. 이제 요건 그 문화산업 지구 CIQ라고 꽤 유명합니다. Cultural Industry Quarter. 쿼터란 건 지구라는 표현이잖아요. 처음에 인디 음악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그전에 시청이 아니었는데 빈 조선소터에서 음악을 해라. 그런데 그게 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게 알려지니까 그럼 뭐가 따라 나오냐면 레이블들이 옵니다. 레이블들이라 하면 EMI, 데카, 도이치 그라모폰. 지금은 다 망한 회사들입니다. 이게 빨로파였거든요. 도이치 그라모폰은 노란색이 상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카는 파란색이고, 음반 회사 이름입니다. 예. EMI는 빨간색이었잖아요. 지금은 다 망해가지고 브랜드는 남아있고 회사는 다 이제 대기업들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그럼 레이블들이 들어오게 되고 출판사가 들어오게 되고 또 회사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자 시는 시청도 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아예 처음에 인디 우리 같으면 이제 말하자면 홍대가 많이 발전하니까 홍대로 시청도 옮겨버리고 요 지역을 문화산업지구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제 성장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양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책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잠깐 드린 말씀이 하도 한국에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너희 교훈 좀 얻자니까 한국 공무원들 그만 좀 와라. 그렇게 얘기한 곳이 여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이츠헤드라는 곳입니다. 우리와 상황은 조금은 다르긴 하죠.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그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셰필드 대학이 꽤 큰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 교수의 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한테 한 말이 셰필드에 문화산업지구가 있었냐 나는 모르겠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비아냥거리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 문화산업지구를 너무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닌데 너무 과장되어서 선전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건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 어떤 공공체를 만들거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일정한 성과로 만족을 해야지 이거 셰필드 너무 과장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 축제 하게 나오면은 뭐 연인은 얼마 뭐 그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 방식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얘기들은 뭐 긍정적인 측면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약화됐어요. 셰필드 같은 경우는 그 인디 음악가를 시작으로 해서 가치 사슬로 엮여지는 다양한 산업과 요소의 정부의 정책을 가장 교과서적으로 잘한 것으로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문화산업 가치 사슬 조금 우리 보통 다른 산업과는 좀 다른데요. 특히 문화예술은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를 판다는 겁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장소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축제도 하고 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상품들은 내가 사과를 슈퍼에서 사면은 경제학적인 얘기인데 그 사과를 먹어야 효용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먹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경제학적이게 하면 최종 소비재인 가게 하우스홀드죠. 가게에 와서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장소가 소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슈퍼에서 사과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문화 예술은 파는 곳이 소비하는 곳입니다. 쇼를 보면 쇼를 보는 곳이 내가 가서 노는 곳이고 그 다음에 동대문 시장에 가는 사람의 옷 사러도 가지만은 더 많은 이유는 그 옷 사러 돌아다니는 것을 즐기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포장마차에서 먹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장소의 소비거든요. 그래서 문화와 예술은 그것이 단순하게 물건을 재화를 배분해 주는
유통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장소 자체가 판매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장소의 소비라 하거든요. 그게 아까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문화예술은 낡은 지역을 재생에 도움이 되는 게 그 장소가 판매처가 되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사람들 많이 모이게 되면 돈이 모이게 되고 더 이제 쾌적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재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화 상품이 중요하게 다른 상품과 다른 점입니다. 시장 하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 지역 자체가 장소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셰필드도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뭐 우리 좀 생소할 겁니다. 리버풀은 그래도 공업도시예요, 사실은. 이제 저 아저씨가 이제 유명한 그 제작자인데 그 사람이 리버풀 머스티비라는 걸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르세와 루브르하고 그 뽕피드 센터가 있는데 이 뽕피드 센터 같은 곳은 퇴락한 지역에다가 최고의 문화 기관을 유치를 함으로써 프랑스의 문화 이미지, 문화 브랜드를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와 상황은 좀 달라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학 이름도 1대학, 2대학 그렇게 나가잖아요. 10몇 대학. 그건 한 지난 17년간의 사회당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그 뭡니까 국립대학들을 전부 이제 평준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는 그런 독특한 사회주의적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선 후보들도 서울대 없애겠다는 얘기 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국립대학 네트워크 만들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체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이제 과외를 없애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렇게 또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측에서는 보수 측에서는 또 뭐 이건 또 공산주의 정책 아니냐라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웃기는 게 유럽 가서 감상을 하시고 아 여기 시스템이 좋다. 캐나다 가면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미국처럼 범죄도 적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캐나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 그거는 또 공산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그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우리 합의를 봐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식의 자본주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경쟁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경쟁 자본주의. 서로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높은 보상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미국식의 자본주의 체제고요. 그다음에 유럽식의 자본주의 체제는 사회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소셜 이코노미. 거기는 경쟁도 물론 하지만은 함께 좀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 대한 보상이 적습니다. 사회적인 보상 체계가 다릅니다. 영국 같으면 의사 해봤자 월급쟁이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취할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사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죠, 사실은. 근데 문화도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문화 예술을 또 일각에서는 저희 이제 문화 경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학회도 있고 많이 모이기는 해요, 사실은. 미국 봐라, 뉴욕이 옛날에는 거의 문화적인 그 후진 지역인데 지금은 뉴욕 베이스에 활동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뉴욕이 문화의 발상지가 됐잖아요. 그건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가야 된다. 우리도 문화예술에서도 경쟁을 도입하고 시장성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발전을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문화예술 쪽에서 또 반대쪽에서는 메디치가 유럽을 봐라. 르네상스를 생각을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면서 공공부문이 더욱더 역할을 해야 된다. 결과는 같은데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르네상스를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뉴욕처럼 돼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후발 주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정책을 이제 하는 사람과 또 이제 그 시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은 이건 오스트리아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는 노원구에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인데 유럽은 잘 아시겠지만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독일, 오스트리아는 소각장은 세계 1위입니다. 그 기술은 우리 대부분 소각장은 독일 기술을 가져오거든요. 빌딩 지하에 소각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딩에서 만든 쓰레기는 거기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관으로 해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빌딩에서는 태우는지도 모르는 정도예요. 상당히 기술력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소각장이 오래전부터 도심 한가운데 있었는데 시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너무 보기가 그렇다. 없으란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와 좀 다르죠. 없으란 말을 안 해서. 그래서 유명한 화가를 모십니다. 건축가를. 오스트리아 제일 유명한 건축가를 모셔가지고 이렇게 껍데기를 바꾸게 됩니다. 껍데기를. 놀이동산처럼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관광지가 돼버렸습니다.
한광지가. 이제 그런 뭐 특수한 사례고, 이건 우리 상암지구와 유사한 곳인데요. 그 가스 저장소, 그 휘발유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껍데기를 이제 그 휘발유,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휘발유 저장소가 그 기능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이전을 합니다. 예전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전에 도시 외곽에 있었는데 도시가 넓어지니까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도시 이거로 가면서 여기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상가로. 아파트 상가로. 지금 우리나라 서울도 그걸 유사한 걸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유사한 걸. 거의 안 가보셨겠지만은 상암동이라고 아시죠? 월드컵 경기장 있는데 그 밑에가 이제 공원이 있습니다. 옛날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이 있고 거기에가 석유 비치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 드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빌딩 한 채입니다. 저게. 그게 6개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 형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교훈을 얻은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재생만 하고 문화의 옷을 입히면 다 좋은 거냐? 안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세요. 이제 마크 제이콥스는 남자들은 잘 모르고 여자가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죠. 네. 남자들은 이게 누군지는 잘 모를 겁니다. 뉴욕을 바탕으로 하는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패션 디자이너. 한국에는 가방이 많이 유명합니다. 아주 비싸지 않고 쇠가 많이 달려 있어요. 마크 제이콥스라는 유명한 그 디자이너 이름이고요. 제인 제이콥스 생소하실 거예요. 이제 도시학자 이름입니다. 제인 제이콥스. 지금 죽었지만은, 그 제인 제이콥스는 뭘 주장한 사람이냐면은, 더 이상 도시가 경쟁 체제로 가는 걸 막고 도시의 골목길에 살리자, 재개발 그만 좀 해라, 그걸 주장하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마크 제이콥스는 그만 좀 하고 제인 제이콥스를 되돌리자, 그렇게 하는 뉴욕에서 데모를 했던 그 플랜카드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미국의 재생을 통해서, 보세요. 그 아파트 같은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아파트가 물론 우리가 다릅니다만은 빵집도 생기고 이제 집들이 쫙 타운하우스도 생기고 해서 깨끗해지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빵집은 케이크 팔기도 하고 빵도 팔잖아요. 근데 케이크는 적게 팔리고 컵케이크가 많이 팔립니다. 혹시 컵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량진에서 많이 팔리는 거? 예. 컵케이크의 특징이 뭔가요? 값도 싸고 양이 적잖아요. 핵심은 혼자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컵케이크를 나눠 먹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케이크는 어쨌든 사이즈가 크니까 잘라가지고 함께 먹는 거잖아요. 상당히 상징적이지만 중요한 이제 얘기입니다. 논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컵케이크, 아까 젠트리피케이션 얘기 있네요.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젠트리가 귀족이란 말이고요. 이렇게 재생을 시켜놨더니, 그런 것을 미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예외가 없이 빵집들도 다 다시 이제 새롭게 만들고 옛날에 있던 집도 있는데, 케이크의 판매량은 줄어들고 컵케이크의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아까 사회자분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 이유만은 아니고 독신자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케이크 큰 거 사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컵케이크를 많이 사기도 하지만은, 재생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 내가 함께 속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재생 때문만은 아니에요. 재생으로 만들어진 곳은 아무래도 기존에는 큰 집이었으면은 우리 집으로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섰을 거고, 그러면 독신자 가구들이 더 늘어났을 거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의 추세에 따라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생에서 생기는 그런 지역, 그런 공동체 중요한 특징이 케이크, 컵케이크로 많이 바뀌었다. 그건 우리나라도 상당히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본이 줄어들고 있고, 새롭게 해서 공동체를 재생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동체는 조금 이제 과장돼서 얘기를 하면은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볼링을 혼자 하는 것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징 얘기입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던 시대에서 컵케이크 먹는 시대로 왔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이 지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추세지만은 이 지역이 좀 그런 경향이 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생의 결과 공동체를 만들어주려고 재생을 했더니 개별적인 개인들이 원자화되고 파편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게 그런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분명한 현실.
그다음에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너무나 잘 아시는, 제가 일부러 좀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바르셀로나는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90년대에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어떤 정책을, 컨셉이 남부의 파리입니다. 우리나라 항상 하는 거, 제2의 실리콘밸리, 제2의 뭘 만들자. 그래서 파리처럼, 그러니까 유럽은 물가가 비싸고 파리는 비싸고, 바르셀로나 물가가 싸니까 바르셀로나 와서 관광하고 놀아라. 파리를 느끼게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대형 건축물, 건조물, 시설 중심, 자본주의 중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철저하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90년대는 우리 바르셀로나 잘 알지도 못했잖아요. 사실은요. 산바란치 때문에 알았죠. 그러다가 20세기 말에 들어와서 도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수도, 이건 뭐 다시 말해서 파리 것을 모방하고 대형 건축물 만드는 것에서, 물론 가우디 성당도 있습니다만은, 그 시민 참여에 의해서 우리 바스크족, 우리 카탈루냐 사람의 문화를 보여주자.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광이라든가 다양한 문화 정책에 시민의 참여를 위주로 바꿔버립니다. 그전에는 정부가 자본주의를 투자하고 큰 건축을 만드는 거여서.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 가면 이제 물론 집시도 많고 도둑도 많아서 상당히 힘듭니다만은, 여기를 가면은 이 스페인의 다른 지방 어느 곳을 간 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그런 문화적인 향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민 참여가 활발하고, 핵심은 뭐냐면 관광지도 마찬가지인데,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인데, 그 주민이 즐기고 놀아야 주변 사람이 놀러 오는 거지, 그 주민은 다 종업원이고 너 놀러 와라, 그런 특수한, 마카오가 특수한 경우는 그게 성공할 수 있겠죠. 그건 대부분 실패합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의 관광이나 문화예술 자원의 창조자이자 소비자가 1차 돼야 됩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 다 국가로 가는 거지, 여기다 대단한 카지노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주민들은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돈 벌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에든버러에서 하는 것도 사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연극단이라든가 공연단들 다 가서 공연하잖아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에든버러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퍼포먼스를 또 합니다. 그 축제 할 때가 되면은 당연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그런 거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축제가 많이 발달했는데 핵심은 뭐냐, 지역 주민들이 다 참여한다는 거. 우리는 조금 이제 비하하면은 가수가 와야 된다는 거, 유명 가수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설이라고 뭐 파는 사람들이 꼭 끼잖아요. 제가 뭐 얘기는 안 해야 되겠네. 여성 아니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집사람은 일단 차를 타면 뭔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출퇴근할 때는 안 먹는데, 자기는 차를 타고 어디 간다는 것은 뭔가 먹을 게 함께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이 동양의 문화이기도 합니다만은, 문화예술이나 축제할 때는 먹거리가 훨씬 더 많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중요한데, 저는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축제나 그런 행사 같은데 보면 우리가 그 주제는 아닙니다만, 먹는 게 전부를 압도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근데 남성부 여성들이 더 선호하지 않나 생각을 좀 들어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거대 시설 중심의 어떤 문화예술 활동에서 시민들의 다양하게 참여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훨씬 더 높여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바르셀로나의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가우디가 만든 거, 이게 제가 글씨 안 써놨는데요. 이게 60년대 거고요. 이건 제가 와서 찍은 겁니다. 2010년인가? 거의 변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돈을 어떻게 버냐면은 짓고 있는 것을 구경시켜 줍니다. 그 2시간 줄 서가지고, 그럼 안에 들어가 짓고 있는 거 잠깐 보고 오면 20유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짓는 비용을 관광객 돈 받아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규모가 큰데, 요 벽에 이 부조물 하나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작품을 이제 앞으로도 수백 년간 더 만드는 거니까요. 그 만드는 비용은 우리 같은 이제 에세간 사람들이 가서 준 돈으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에스닉 문화가 발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 도대체 문화나 예술이
어떤 식으로 도시 사회 혹은 도시 경제에 영향을 주고 이 효과가 있는가, 그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잠깐 그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신 분이 다들 전문가라고 해서 조금은 제가 내용을 좀 학술적으로 했는데 약간 불만이 있으시네요. 다들 전문가시라고 해서 그런 그 어떻게 해서 이런 그게 만들어지는가, 그걸 좀 드리려고 말씀을 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요즘에 이제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공간입니다. 공공공간. 여기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고 최근에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불만인 게, 제가 수원을 사실 자주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되는 게 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서울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대체 이 민자 역사는 왜 2층, 3층에 있고 그것도 반드시 올라가면은 애경백화점으로 가게 되고 옆으로 삐뚤어서 들어가야만이 역으로 가는가. 전 세계, 제가 전 세계 다 하면 자신이 없는데 제가 한 4년 동안 학교 국제교류처 일을 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봐도 적어도 역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백화점이 뭐 민간인데 역은 공공성이 제일 강한 곳이잖아요. 기차 타러 온 사람이 제일 먼저 쉽게 빨리 갈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민자 역사 제일 대표적인 게 수원역, 서울역, 왕십리역입니다. 제일 심하게 그 디자인을 해놓은 곳이. 바로 들어가면 백화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역은 2층이나 3층에 에스컬레이터 하나 만들어 놨어요, 대부분. 예, 그래서 들어가서 반드시는 또 아니 그것도 백화점입니다. 한참 삐뚤어서 들어가야 이제 그 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본이 민자 역사가 많아요. 근데 그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1층의 한가운데 지하철에서 막 나오면은 당연히 역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유럽은 아예 민자 역사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저는 사실은 좀 건축가들도 조금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심하다. 특히 수원역은 너무 심합니다. 제가 한번 지하철을 타려고 갔는데요. 지하철 개찰구를 찾느라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전부 가게들로 가득하고 꼬불꼬불해서 저 구석지로 가야 지하철 타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역에서 내려가면 바로 가는데 그냥 지하도로 들어가서 지하철 찾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민자 역사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한 공공공간인데, 그래서 역설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역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은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수원역보다도 코엑스가 더 공공적인 역할을 한다. 공공 역할이라는 게 결국 뭐냐? 공공 역할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공공공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뭐 집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공공공간이라는 것은 정보를 교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코엑스 가면은 사람 만나기 더 쉬워요. 오히려 그 이벤트 공간 홀도 있고 그 군데군데 앉을 곳도 자리가 있고, 오히려 만나기가 더 편하고, 수원역에서 만나자 하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원역 자주 와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공공공간의 중요성은 현대사회에서 무척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 도시가 가면 갈수록 양극화 혹은 다극화도 되고, 주로 그 샌델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문화 같은 경우도 자본이 지배하게 되고 소수자의 권리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의 타겟책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문화와 예술의 투입을 통해서 치유하자는 것과, 두 번째는 문화예술 투입이 비공간적인 정책, 어떤 계층 정책이라든가 전체적인 문화 정책으로는 이 정확한 지점에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스팟 중심이라고, 장소 중심.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공동체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실제로 공공 부분에서도 이런 식의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봐보시면요. 제가 전체를 다 리뷰하지는 않았는데요. 예전에 문화정책이나 예술정책은 큰 행사를 하는 거였어요. 이벤트를 하는 거였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가 뭐 파주에다가 해서 뭐 어마어마한 수십억 들여가지고 민족 뭐 남북화해 축전하고 뭐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그 외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행사보다는, 특히 경기문화재단 주로 많이 하는데,
소규모 공동체를 지원한다든가. 생색은 덜 나요, 사실은. 이벤트를 하면은 생색은 많이 나잖아요. 그때 반짝하고 뉴스도 많이 나는데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도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정말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형 이벤트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죠.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이 스팟 중심의 작은 어떤 정책, 문화 정책, 예술 정책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약간 이론적인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게 어떻게 역할을 하고 중요한가, 이 공동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동네라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은 이제 그 한국 사람들한테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그 특히 이제 그 회사 다니는 샐러리맨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사실은 나는 물론 그 남자라고 가정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이가 적어도 대학 가기 전까지는 내 아내와 내 아이는 거의 24시간 내 사는 아파트 주변 그 마을에서 삽니다. 사실은 거의 24시간을.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는 회사 갔다 돌아오니까 사실 별로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주로 얘기를 하거나 관심을 가질 때 동네에 관심 가지면 좀 쫌스럽다 생각을 해요. 정치 얘기도 하고, 박근혜냐 문재인이냐 그런 얘기를 해야 멋있고, 시리아가 빨리 민주화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해야 이제 멋있게 보이지, 지역사회에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인류학자가 밝혀놓은 게, 이사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서울에 이주율이 1.9년에 한 번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기간이니까. 전세 지나면 옮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애착감도 덜 하긴 하죠. 그러나 또 하나는 너무나 한국 그 이제 그런 좀 경향이 좀 있습니다. 큰 문제만 얘기하는 거, 지역사회 문제에는 관심 안 갖는 게 좀 더 멋있게 보이는 거.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 한 가지, 우리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는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이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활동을. 뭐 그런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안 하면 벌금 내니까, 참여 안 하면 벌금 냅니다. 제가 살았던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에서. 제가 분당에 살았는데요. 분당은 토지공사가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은 분당에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데, 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네요. 원래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수 정화 처리장을 분당에다 짓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요즘에 계획 기법이 이렇게 됩니다. 기피시설은 처음부터 계획을 해내서 신도시 만들 때 지어야지, 화장장이라든가 저런 아까 보여드린 그 뭡니까, 그 소각장이라든가 하수 처리장은 누구나 다 싫어하기 때문에 신도시 지을 때 함께 지어버립니다. 그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도 다 있었고 다 했는데, 막상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토지공사 매일 와가지고 버스 12시 대절해가지고, 그때는 토지공사가 강남에 있었어요. 한전 옆에 있었습니다. 코엑스 앞에 있어가지고. 근데 직장 나간 사람 있잖아요. 그 맞벌이 부부 벌금을 냅니다. 우리 도시락 값을 내라는 겁니다. 이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1995년 얘기입니다. 벌써 20년 됐죠. 그때 저도 벌금을 3,000원이고 5,000원을 냈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그 돈으로 버스 빌리고 와서 데모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겼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긴 하죠. 어쨌든 그런 식의 공동체도 있습니다만은, 이 현대 사회에서 역설적이게도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혹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서 이 더욱더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많아진 시대에서 현대인들은 내 주변에 아까 제3의 장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적이게도 공동체에서 자신의 어떤 소외감을 이제 해소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문화예술적인 인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물론 이건 그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익 공동체가 아닌 그런 그 소위 이 게제이샤프트가 아닌 게마인샤프트를 지향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화와 예술입니다. 그 공동체의 결속성을 다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문화와 예술이다. 예전에는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주로 공동체 지역사회에 사면은 어린애들 그림이나 그리고 그림 가르치는 거, 주로 그런 것을 많이 커뮤니티 센터에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학원에 있죠. 지금은 상당히 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내가 직접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내 여가 시간이 좀 많아집니다. 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예전에는 회사 출근하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밤 12시까지 회사 갔다가 또 아침 새벽같이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또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그런 활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문을 또 안 엽니다. 내가 시간 가질 때는 토요일, 일요일인데 토요일 공무원 쉬어야 되잖아요. 또 그런 미스매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상당히 플렉서블하게 시간을 많이 좀 가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로컬 커뮤니티 혹은 커뮤니티의 역할은 최근에 와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예술적인 심미적인 이 영역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서울시가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좀 성격은 달라요. 문화예술보다는 새 시장에 들어오면서 지역 공동체 복원하는데 주민들이 일정 부분 모여서 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의견을 내면은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자, 예전에는 민간 기업,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이 거의 우리의 경제 섹터를 다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소위 공동체 기반의 소위 뭐 여기서는 사실은 화폐 교환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말한 제3섹터와 다른 겁니다. 옛날 말한 제3섹터는 민간과 공공의 협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시장 경제도 아니고 공공부비 제공하는 것도 아닌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 부조를 하는 그런 형태의 경제가 가면 갈수록 이거는 이제 제1섹터, 제2섹터, 제3섹터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실 체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협동조합이 법이 12월 1일자로 발효되면서 옛날에는 협동조합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협동조합 뭐가 생각나시나요? 농협 있잖아요. 농협. 그러니까 옛날에는 1차 산업과 소비자의 협동조합만 정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협이 많잖아요. 아이쿱이라든가 한살림이라든가 주로 이제 그 유기농 농산물 회원 가입해가지고 사고 하는 것들. 그런데 새로 법이 발효됨으로 인해서 생산자 조합도 만들 수 있고요. 노동자 조합도 만들 수 있고 특히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생산자와 소비자 함께 만나는 조합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조합법이 발효하면서 소위 이 새로운 제3의 섹터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그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그 비중이 커질 거고 상당히 제 생각 공공부에서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협동조합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서울우유입니다. 생소하시죠? 서울우유는 협동조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우유 협동조합입니다. 서울우유. 그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우유 협동조합. 그러니까 목장주들이 처음에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한 기업체가 대기업이 됐잖아요. 가장 성공적인 건 그거 하나뿐입니다. 농협은 이미 정부기관화 돼버렸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앞으로 정말 다양한 형태 생산자 그다음에 문화예술의 창조자와 소비자들이 함께 조합을 만들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그 효과가 커질 겁니다. 아주 단순 계산해서요. 예를 들면은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그 마진은 약 50% 이상을 봅니다. 50% 이상. 중간 마진부터 해서 그 50%를 창조자와 소비자가 나눠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좋게 말, 가장 잘 됐을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효과가. 그렇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금 요구가 그 협동조합법이 발효됨으로 인해서 요구가 생길 거고 공공부 부분이 여기에 대처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꽤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도 벌써 보고서도 여러 편이 나왔어요. 문화예술 특히 창작자들이만 협동조합 만들 것이다 분명히. 그랬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방침 같은 것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뭐 사실 조금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교과서적인 커뮤니티 아트는 물론 여기에 부정적인 분도 사실 좀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커뮤니티 아트에 대해서. 핵심은 이제 문제는 이 커뮤니티 아트는 좋게 말하면 엊그저께 제가 경기문화재단에 그 웹진을 봤는데 뭐 사회학자도 있었고 예술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핵심은 커뮤니티 아트에 참여하는 창조자들, 예술 창조자들은 사실은 착한 예술가들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착한 예술가들이 커뮤니티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창작과 유통과 소비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건 시민사회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공공 부분도 좀 노력이, 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이제 그 커뮤니티 예술의 중요성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죠. 사실은 이런 다양화, 사회의 다양화와 이 창의적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나아가서는 아까 초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책으로 되고 더욱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을 하게 된다. 요즘에 문화복지라는 얘기도 요즘은 아니죠. 상당히 많이 하고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시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혜가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생활예술, 일상적인 커뮤니티에서의 어떤 그 시장 기제에 의한 예술이 아닌 커뮤니티 기반의 예술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문화 국가, 문화 산업, 창조 산업의 이 든든한 뿌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이 얘기는요. 뭐 화살표를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겁니다. 프로 야구가 잘 되려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야구가 잘 돼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영화가 잘 되려면은 극본이 좋아야 되는데 잘 나가는 작가 몇 명만 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독립 작가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할리우드가 자본은 완전히 집중화가 됐습니다. 옛날 영화사 다 망하고 다 집중화돼. 지금은 서너 개로 재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엄청나게 집중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헐리우드의 극본의 한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세계 시장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독립 작가의 조합이 있고 가끔 뉴스에 나오면 그게 나옵니다. 그 작가들이 시나리오 작가들 얘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LA 근방에 살고 있는데 수만 명이 살고 있는데 파업을 가끔 합니다. 파업을 해버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파업을 하면은 이제 그 뭡니까 메이저 회사들과의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고료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 있어서 뭐 그런 식의 이제 파업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 독립 작가들이라든가 혹은 스태프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태프라든가 그 작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좀 지원이라 할까 사회적인 그 보상체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에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드라마의 제왕이라고 거기도 그런 유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이 커뮤니티 아트가 발전해야 궁극적으로 문화 국가로 간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유사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커뮤니티 아트를 우리가 정진을 할까? 여기 대해서 사실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뭐 더 할 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어떤 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건 뭐 넘어가고요. 요것은 뭐 사례들이고요. 요것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소위 이제 예전에는 것도 아주 옛날도 아닙니다. 20세기 말 21세기 초에는 소위 이제 문화 경제가 중요한 얘기를 무척 많이 문화 산업이 중요하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화 산업, 그다음에 특히 IT와 관련된 첨단 문화 산업이 중요하다. 그게 앞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와서는 이 공동체 기반의 착한 예술, 착한 미술이 예전에는 그것은 뭐 공동체 형성이나 그런 데는 도움을 주지만은 이게 경제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아예 계산을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한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그 공동체 지역사회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은 이 공동체 중심의 소규모 중심의 예술과 문화 활동이 궁극적으로 오히려 좀 덜한 편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더까지는 모르겠고요. 이 대형 문화산업과 견줄 만큼의 중요한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사회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 물론 이건 이제 외국 얘기입니다. 사실은 외국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빠르게 이러한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아무리 뭐 제도도 좋지만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양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6시에 별 보고 출근해서 밤 회식하고 12시에 퇴근하면은 사실 이런 것은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당히 빠르게 플렉서블하게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연구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산업 대형 첨단 문화산업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기반의 예술 활동도 아까 잠깐 미국에 말씀드렸잖아요. 필라델피아나 미네소타 그 연구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연구들과 어떤 모범 사례들을 많이 발굴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해요, 사실은요.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은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이고요. 빠르게 좀 보면요, 창조도시라는 것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차드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찰스 랜들이라는 사람은 영국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플로리다는 창조도시의 조건 같은 걸 얘기하고, 랜드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 행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중요한 툴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잘 나간 사람들인데, 이제 좀 이제 요걸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아니구나. 이걸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사람의 또 중요한 아까 이제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가장 미국은 우리처럼 이제 뭐 서울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몇백 개의 도시가 뉴욕, LA, 뭐 시카고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 200개의 도시를 경제 성장률로 봐서 1등부터 200등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떠한 변수가 이 순위에 가장 설명을 잘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떠한 다른 지표가 이 순위랑 비슷한가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표가 경제 이런 특정한 지표가 높으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구나. 경제 성장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또 다양한 지표를 해보는데 제일 그 순위가 비슷한 게, 가장 유사한 게 게이 인덱스입니다. 게이는 다 아시죠? 그 말은 성적 소수자의 도시 전체 인구에서 성적 소수자의 인구 비율이 높은 순서부터 1등부터 쫙 했더니 성장률 높은 도시가 거의 일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일치를 했다. 그래서 게이인덱스 상당히 유명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게이의 특징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건 너무 잘 학력이 높습니다. 대부분 학력이 높아요. 그건 전 세계 공통 특징이고 또 고소득층입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게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 무슨 그러니까 기여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죠. 비율은 아주 적기 때문에. 비율은 적기 때문에. 그러면 게이 인덱스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시애틀에 거기 이제 큰 대학이 하나 있어요. 워싱턴 대학이라고. 거기에 교수집을 간 적이, 그 사람이 게이여가지고 그 파트너랑 같이 이제 저녁을 먹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자세한 얘기를 했어요. 시애틀만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 LA 다음으로 게이에 대해서 관대한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시애틀은 고학력 게이가 많아서 샌프란시스코 게이를 무시한다. 너희들은 좀 무식하다. 우리가 더 고학력이다. 자기들 한 얘기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집에서 이제 그 집에 산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정착하기까지 상당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하고. 아무리 우리보다 관대하지만은 게이가 산다고 하면은 이제 좀 사갈시하는 거죠. 아이들 같이 못 놀게 하고 아이들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몇 번 이사를 하다가 드디어 이 집에서는 내 이웃들이 나한테 이제 인사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퍼스트 네임을 불러주면서 인사를 하는 거. 그전에 절대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군지 뻔히 알고, 제가 워싱턴 대학 교수인지도 알고 게이인지도 다 알면은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정착한 이유가 옆집 사람들이 내 퍼스트 네임을 불러줬다. 여기 와서는 여기 나 정착할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게이한테는 좀 더 이제 아무래도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게이가 많다는 얘기는 개방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관용성, 톨레랑스, 관용성이 높고 다양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이 자체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게이가 많이 산다는 얘기는 게이한테 관대하고 개방성이 높고 관용성이 높은 도시다. 그런 도시가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플로리다의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주장을 되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시가 잘 살게 되느냐. 창조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예술가, 건축가, 저 같은 교수도 들어갑니다. 그런 다양한 디자이너, 건축가,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유인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유인하려면은 그런 사람들이 놀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여가 쇼핑센터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사실은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은 중요한 또 함정이 지역 개발에 잘못된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도 전부 창조도시 하겠다고 합니다. 한때 우리는 유행이 쫙 빠르니까. 그래서 다 우리도 건축과 예술과 소위 최상위의 창조 계층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높은 문화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고급 문화를 지게층도 만들어야 되고 누가 싫어하지는 않지만은 지방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원을 그나마 적은 문화 예산을 또 그 얼마 안 되는 창조 계층이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요즘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얘기를 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조도시는 그 개념 자체는 중요한데 문제는 창조 계층을 유인한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과 그렇죠. 이 사람들은 대도시를 선호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그 지역의 적은 문화 예산을 창조 계층한테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게 이제 대부분 이 사람이 플로리다예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이제 더 얘기는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이 요지는 이겁니다. 그런 고급 문화 창조 계층이 그러니까 게이 인덱스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게이 인덱스가 높다는 얘기는 게이 인덱스 높은 지역이 잘 사는 곳이더라. 근데 그 잘 사는 곳은 다양성, 관용성, 그 다음에 개방성이 높다. 그래서 다양성, 관용성, 개방성을 높여야 되는데 게이 인덱스를 높이면은 잘 사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적인 인재가 많다는 얘기는 그런 지역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설만 만든다고 많이 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나요? 다리를 가르쳤는데 손가락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핵심은 그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정된 자원을 쓰지 말고 이제 주로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공동체를 재건하고 공동체의 문화와 예술에 투자를 좀 해라. 그건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다. 요지는 그겁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계층, 소위 최상위의 1%에서 5%의 계층을 위한 도시는 바람직한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 사람들도 필요하죠. 창조 계층 계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원래 처음 번역 계급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민 문화 자체가 창조적, 창의적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다 버려버리고 이 사람만 많으면은 자연스럽게 다 창조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게이가 많으면 잘 살 거라는 건 웃기는 얘기다. 잘 사는 곳을 봤더니 게이가 많더라. 창조적인 시민 문화가 활발한 곳이 창조적인 층도 많아지는 거죠. 인과관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별거 아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투자 우선순위에도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디다가 우리 지역 자원을 투자할 거냐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례입니다. 사실은 한 사례인데 제가 제 그룹이 한번 했던 건데 어떤 식으로 이 시민들의 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방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될 거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문 창조계층도 함께 오게 된다. 그걸 고양시에 한번 예를 들어서 했던 겁니다. 이것도 유사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소위 이제 단순하게 공동체 문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조금은 더 큰 시각에서 보면은 이 보육과 교육의 문제에서 도시 문화, 친환경 그게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일자리와 경제적 활성화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지역 어떤 재생이라든가 문화예술이 우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문화의 예술의 신비적인 효과라든가 그런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도시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실은 이제 보론입니다. 한 2개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드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활성화는 되어 있는데 이제 아직은 갈 길이 상당히 멀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게 빅이슈, 이건 아주 유명한 건데 우리나라도 빅이슈 많이 팔고 있습니다. 3,000원밖에 안 합니다. 사당이라든가 해외 가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건 노숙자들을 자활을 돕기 위해서 노숙자 직접 팔게 합니다. 빅이슈라고 잡지예요. 재능 기부를 통해서 만드는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잡지 원고들 다 좋은 원고들인데 유명한 사람들이 공짜로 원고를 써주면 그걸 잡지를 만들어서 그 판매에 이제 수익금으로 노숙자의 재활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15이라는 것은 그러면 텔레비 많이 나왔던 그 사람 제이미 올리버라고 요리사 있습니다. 요리사. 그다음에 디바인 초콜릿이라는 공정무역 하는 것도 있고요. 꽤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사례들이 몇 개가 있고요. 오토쉐도 말고 타바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 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 얘기로 끝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문화예술 쪽에 협동조합이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분명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예술의 이 공연 제작부터 시작해서 창작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일반 협동조합보다는, 일반 협동조합은 그 조합원들의 상호 부조와 이익을 꾀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많이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에 있어서 사회적인 협동조합이 이제 가게 되고, 그거는 이제 협동조합이 네 가지가 있는데 생산자, 노동자, 이용자, 그 다음에 다중이해 관계자인데 요것들 다 포괄하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아까 그 가사입니다. 가사. 아까 맨 처음에 그 단 맥클린의 그 노래 들려드렸잖아요. 고흐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좀 이제 가사가 좀 심하게 가는데 좀 그 과도하게 해석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정신까지 이제 잃게 되었다. 그걸 사회가 너무 알아주지 않아서 이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결코 알 수가 없으나 후대에 가서 이 고흐의 높은 뜻을 알게 될 거다. 뭐 그런 가사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보시면은 그 있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조금 바꿔가지고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박 선생님한테 드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느껴서 마음이 급해서 너무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